안녕하십니까, 생각이상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이제 학생들이 학업을 했고 그 학업 내용에 대한 결과는 어떤지 우리 목동 권내를 중심으로 한번 분석해 보았고요. 자, 이를 토대로 이제 2학년 일반 선택 과목에서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원에서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자료는요, 2025년 1학년 1학기 동안 올 1등급 받은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통계 수치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강서 양천지구 저희 권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 11개 교육구를 특정해 보면 1.72 정도의 비율로 올 1등급 받은 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으로 따지면 보통 한 3, 4명 정도가 1등급을 다 받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19 비율에 약 4.6명, 그러니까 한 4, 5명, 한두 명 정도가 조금 더 전체 1등급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죠. 자, 이 자료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권내 학생들이 내신에 대한 준비와 내신 비중을 조금 더 높게 두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 볼 자료는 2025년 1학기 동안 28개 고등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학교 알림위에서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한번 평균 점수를 환산해 보았습니다. 자,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는 학교의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내신 경쟁의 정도나 면학 분위기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될 텐데, 한 75점 이상만 돼도요, 요 정도만 돼도 지금 굉장히 학교 분위기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위권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1학년은 끝났습니다.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우리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 다음 융합 선택에 대한 과정이 다 끝났을 텐데, 국어 과목에서는 어떤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배워나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는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국어 선택 과목에서 가장 비중 있는 건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얘는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과목으로 문학,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이렇게 3과목이 되겠고요. 모두 학교에서 지정 과목으로 설정이 돼서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 선택 과목이 내신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겠죠.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은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이 두 과목이 일반 고등학교에서 선택하는 것이고요. 우리 목동 지역은 문학과 영상을 대부분 선택을 하고 있어요. 독서 토론과 글쓰기, 그 다음 매체 의사소통, 그 다음 언어생활과 탐구, 이게 융합 선택 과목인데 굉장히 낮은 수준의 학습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응용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3학년 2학기 때 학생들이 수능을 대비하고 논술이나 면접 대비를 위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선택 과목에서 핵심이 되는 건 일반 선택 과목인데요. 모두 우리 목동 지역에서는 학교 지정 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과목의 응시자 수에 따른 유불리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따라서 내신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충실히 임하게 되면 1학년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수능국어 세부 출제 유형을 볼 건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으로 편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을 그대로 다 수능에서 반영을 하는데, 물론 시험 범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 이제 재학 중인 학생들을 기반으로 15개 고등학교의 학교별 지정 선택 과목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문학,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순서를 기본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여기에 따릅니다. 물론 양천, 영일, 진명, 여고가 독서와 작문과 화법과 언어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한가람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하고는 전혀 다른 체제의 커리큘럼을 타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언어가 없잖아요. 네, 우신고등학교는 화법과 언어를 지정 선택 과목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3학년 2학기에 편제되어 있는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은요, 문학과 영상, 독서 토론과 글쓰기 등으로 다양하게 편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이 시간에 수능 대비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게 EBS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수능 대비를 해 나가겠죠. 자, 그럼 정리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제 2학년 1학기가 되면 겨울방학 이후에 문학에 대한 학습을 제일 먼저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서 언어는 문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4개 고등학교만 순서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문학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걸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2학년 1학기 때 치르게 되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문학을 한다 그래서 문학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문학 독서가 병행이 될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학년 국어 내신 어떻게 출제가 될까? 뭐 고교학점제가 되었다 해서 교과서가 바뀌었다 해서 학교들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올 1년을 통해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건요, 학교 교과서에 편제되어 있는 내용은 최소의 비중으로 학교에서 준비된 부교재나 프린트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범위 외의 지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신과 수능 대비가 별개가 아니게끔 내신이 진행된다는 것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공부가 진짜 중요해지는 시기가 이번 겨울방학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1학년 때도요, 다양한 작품 간의 비교라든가 뭐 보기를 통해서 관점을 비교하거나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거나 아주 높은 수준의 문해력이나 낯선 지문에 대한 독해력들을 더욱더 심화해서 출제되는 게 우리 목동 지역의 대부분 고등학교들의 2학년 내신 시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실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한 학습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수능형 문제의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능 학습이 반드시 요구가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은 수능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나는 정시파야, 나는 수시파야, 이거와 상관없이 수시든 정시든 수능 대비를 위한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2학년이 되면 1학년과 똑같이 모의고사 4번을 실시하게 될 텐데 그걸 통해 앞으로 학습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는요, 1학년 때와 동일하게 4번 치러지게 되는데 제가 하단에 작년에 실시됐던 등급 컷을 한번 쭉 나열해 봤습니다. 1등급이 89점, 2등급은 80점. 요 내외로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점수는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수능 등급별 원점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짝수년에는 보통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홀수년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됐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1등급 컷이 앞서 얘기했던 등급하고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2028학년도를 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아무래도 수능이 이와 같은 패턴을 유지한다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2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대비해 나가면서 2028학년도 수능, 나의 목표 등급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 나는 몇 개 정도를 틀리는 게 안정권인지는 사실 알고 들어가야 할 것이에요. 방금 보신 것처럼 뭐야 5개 틀리면 1등급이야? 7개 틀리면 2등급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꽤 여러 개 틀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 이상을 맞으면 표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정시에 상당히 유리하지만 수시를 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하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내 등급을 올리지 않을까?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항상 몇 개 안에는 들어올 수 있게끔 그 학습 능력을 유지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신 중심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은요, 국어 모의고사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자,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우선 이런 친구들은 읽기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해하고자 목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만 꼼꼼하게 확인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안에 다 풀지 못하기 때문에 국어를 어려워하죠. 다음으로는 문학을 볼 때 의미를 해석하려 합니다. 함축적 의미가 무엇일지, 소재의 상징성은 무엇일지, 계속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고민해요. 그러다가 해석이 안 되면 대충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그러니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도 생성이 되지 않아 공감하기가 어렵죠. 공감 능력은 있는데 공감하지 못하니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세 번째, 독서 영역을 해나갈 때 나열되는 정보들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그래서 글쓴이의 의도나 핵심 내용들은 파악이 안 돼서 내용이 어렵거나 길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비문학 독서가 점점 더 싫어지고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문학은 초반에는 좀 어렵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변별력이 없어요. 문학은 대부분 다 잘하고요. 만약 문학이 좀 어렵게 나오면 모든 학생이 어려워집니다만 비문학은 어렵게 나왔을 때 나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비문학이 굉장히 수능에서 중요한 변별의 핵심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런 학생들은 문제를 풀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자기 입장에서 단어의 꼬투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중심으로 글을 읽고요.
단어 중심으로 의미를 읽었기 때문에 그 해당 단어에 대한 자기의 그 순간적인 느낌과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문제를 풀면서 기억에 남는 단어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지문 내용을 다시 확인할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독서를 통해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 글을 더욱더 꼼꼼하게 읽는 잘못된 학습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역시 내신도 공부해야 되는 가장 바쁜 시기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학원 수업과 클리닉은 어떻게 편제되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수업은 주말 1회 3시간 진행이 될 거고요. 모든 학생들이 이제 클리닉을 받게 되는데 평일에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매주 모의고사와 개별과제 그리고 1대1 상담 그 다음 어휘 강화 테스트가 진행되는 시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생창 패스는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못했던 중요한 내용들을 무료 강의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 되겠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방학기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규 수업에서는요, 우선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능적 사고 확립에 핵심을 둘 거예요. 다양한 지문들, 예를 들면 문학이라든가 비문학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글을 읽고 이해하는지 그 문해력과 독해력을 하나씩 쌓아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문학 개념 총정리와 실전 적용 훈련들이 병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수업은 정규반과 정규 플러스반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정규 플러스반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외적으로 고난도 문제를 추가적으로 좀 풀고 싶은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기출 외에 고난도 문제를 병행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1, 2등급 안에서 정규 플러스반에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는 수능적 사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아주 간결하게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문해력은 뭐고 독해력은 뭐지? 어떤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할까?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고3 학생들 수능적 사고란 이런 것이다라는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또 역시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수능국어 고득점을 위해 기반이 되는 수능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자기 입장의 배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의 의미와 의도를 이해할 땐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맥락을 통해 이해해야 하는데 나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수능적 사고가 당연히 아니겠죠. 두 번째는 맥락으로 이해하고 이미지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글은 언어로 표현됩니다. 언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단어, 문장이 되겠죠. 대부분의 학생들 중에 글을 잘못 이해할 때는 문장 중심으로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 중심으로 의미를 해석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맥락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죠. 그럼 도대체 맥락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말을 하는 거는 쉽지만 글을 쓰는 게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독자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결하고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과 명료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할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생략된 행간의 의미를 통해 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쓴다는 것에 해당하죠. 수능 국어는 철저하게 그와 같은 원리에 의해 출제가 되어 완성된 글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맥락을 이해한다는 건 문장 표현의 구조, 문장 간의 관계,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문장의 의미와 의도를 이해해 나가는 기본 과정이 되겠죠. 이걸 학생들과 훈련을 통해 하나씩 배양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맥락을 통해 의미가 이해가 된 것을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면 역시 문제를 풀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는 건 바로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미지는 말 그대로 감각 경험을 통해 머릿속에 형성된 그 무엇이에요. 우리는 어떤 정보를 기억해 나갈 때 세세하게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내용의 특징들을 머릿속에서 잘 조합해서 그걸 이미지화시킴으로써 오랫동안 장기 기억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문학을 읽을 땐 감각적 이미지로, 비문학을 할 때는 정보를 분류하는 도식화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야만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이 나서 문제를 풀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런 이미지화 연습이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다룰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능적 사고는 바로 영역별 읽기 목적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국어 모의고사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읽기 목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무작정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검은 건 글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쭉 읽다 보면 나름 나의 생각으로 재해석하는 경우들,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지죠.
영역별 읽기 목적은 명확해요. 학생들에게 이걸 딱 정확하게 심어줄 건데요. 비문학 독서 지문은 인문철학, 사회경제, 과학기술 이렇게 세 종류의 지문들이 출제가 되는데 인문철학은 보통은 관점을 설명하거나 사회경제는 이론이나 제도를, 과학기술은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글들을 이렇게 제재별로 유형화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X란 바로 화제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읽기 목적을 갖고 글을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읽기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명확한 실력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학에서도 읽기 목적은 확연한데요. 자, 시 같은 경우에는 정서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고요. 소설은 갈등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와 소설은 비문학 독서처럼 어떤 특정한 화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화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X값이 조금 더 다양해요. 새로운 화자, 어떤 새로운 상황, 그리고 새로운 대상들을 토대로 정해져 있는 어떤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인물, 어떤 새로운 상황,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건의 경험을 통해 역시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 맞아. 소설은 갈등을 이해해야 돼. 이렇게 목적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찾아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훈련이 함께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수능적 사고의 마지막은 오픈북 테스트의 출제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들과도 좀 연관이 되긴 하는데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땐 기억할 것만 기억하고 조회해서 확인할 건 조회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중에는 글을 읽으면서 다 외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양한 표식을 써요. 번호를 매긴다거나 위화살표, 아래화살표,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막 밑줄을 또 지나치게 많이 치거나 왜냐하면 지문 내용들을 지금 압축해서 머릿속에 넣는 과정이거든요. 이러면 당연히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요. 정보가 많아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내가 읽을 땐 이해한 것 같은데 읽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겠죠. 따라서 한 편의 글을 읽을 땐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요. 조회할 것은 조회한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킬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N차 독서법이라고 하는데 1차 독서의 목적 그리고 2차 독서의 목적이 명확해질 때 학생들은 글 읽기에 대한 부담이 줄고 정답률은 높아지게 될 것이에요. 자, 정규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들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지문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문제풀이 방법까지 다 배우게 될 텐데요. 실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얘기해주고 싶은데 시간상 좀 생략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사 작품을 보는데 일부 생략된 지문만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조금 더 앞부분과 뒷부분도 학생들이 안다면 훨씬 더 이해폭이 더 확장이 되고 또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다른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된 특강이 무료 특강이 바로 생창 패스입니다. 자, 생창 패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될 거예요. 순환 강좌와 단기성 1회 강좌가 있습니다. 자, 순환 강좌는 필수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들은 매번 시기별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한 번, 두 번 들어도 상관없고요. 반드시 꼭 한 번에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거니까요. 자, 대표적인 강좌가 4개가 있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회성 단기 완성 강좌인데요. 얘는 시기별로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대신 다양한 제재들을 연습시키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창 패스 단기 강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문학 작품들 수업 시간에 다루기에는 좀 애매한 내용들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할 거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독해하는 방법들은 배웠지만 배경 지식, 예를 들면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어떤 경제 지문이나 법 관련 내용들, 그 다음 인문 철학에서 논증 방식들 같은 것들, 그 다음 과학 원리의 기본이 되는 원리에 대한 개념어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수업 시간 외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그 수업이 이제 생창 패스 무료 특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클리닉은 평일에 주로 진행이 되고요. 매주 현장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키우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와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의고사가 진행된 이후에 담당 강사와 1대1 클리닉을 하는 동안에는 학생들은 어휘 강화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 푼 문제에 대한 복습이 함께 진행이 될 겁니다. 클리닉 시간에는요, 학생들 헷갈리는 내용들 질의응답 다 받아줄 거고요. 그 다음 틀린 문제들과 학생들 사고한 문제에 대해서 학습 지도가 같이 병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개별 과제가 부여가 되는데요. 개별 과제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모의고사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 운용해 나가고 배운 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가 이런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신다면 개별 과제는 이해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 클리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과제는요, 우선 일단 배운 대로 연습하는 고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날 때는 시간 안에 하기 때문에 실제 이해가 안 돼도 빨리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패배감을 경험하는 학생들도 꽤 많고요. 실제 고득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실수한 걸 정답 해설만 보고 바로 해결하기 때문에 응용하는 연습들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별 과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작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 실력이 쌓이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력이 쌓이게 되면 이제는 출제되는 난이도에 따라 시간 소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스펙트럼을 우리는 형성하는데 최종적인 목표를 두는 게 개별 과제가 되겠습니다. 과제 구성은 주요 기출을 난이도에 따라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번호가 1번부터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테마는 8개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문학, 화법과 작문, 문법, 독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회차당 30문제씩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력을 높이는 문제라서 문항수를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대충 빨리 풀어버리고 넘어가면 금방 풀 수 있는 과제거든요. 하지만 이 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 이해력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비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는 이 중요한 겨울방학 시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과 최선을 다해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관리 감독과 지도를 한다면 학생들은 항상 눈부시게 성장하고 눈에 띄게 달라지더라고요. 올 한 해에도 학생들과 그 길을 잘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